살아남아서 그렇게 살갑게 오는 사람들에게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그런 곳으로 남고 싶습니다. 도서전까지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올해 초 한 작가가 도서정가제가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 청구를 냈습니다. 책방의 서사 같은 분이죠. 책방 제주 풀무질의 은종복 대표님 모시고 책값이 있으면 현금은 10%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 간접 할인을 지금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이 부분도서정가제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1000개쯤 없어질 거다. 책방이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목숨줄. 완저정가제가 없어지면 책값이 싸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더 독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책방의 입장보다는 조금 소비자의 입장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비자들은 이 도서정가제에 네.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책값이 저렴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예전에는 한 10,000원 정도면 샀었는데 요즘 새 책은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네. 무조건 책값이 싸지고 많이 볼 거라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 2003년하고 뭐 2014년까지로 봐야 되죠. 10여 년 동안. 처음에는 출판사들이 인터넷 시험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물 매장인 데서는 어음을 줬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많게는 뭐 1억 이렇게 1년에. 그런데 인터넷 서점에서는 아니야, 나는 나에게 좀 공급률을 싸게 줘. 10,000원짜리 거기 6,000원에 줘. 나한테 5,000원에 줘. 그러면 내가 천부값을 한꺼번에 줄게. 현금으로. 출판사한테 후려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원래는 10,000원에 했던 책이 15,000원을 매기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책값을 정하는 거는 소비자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고 출판사도 살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출판사는 그러면 전날에는 동네 책방에서 보고 인터넷 샀는데 동네 책방 다 망했잖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안 팔리면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광고를 해야 돼요. 인터넷 신문의 그 첫 창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광고비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배너 광고 같은 예, 거요? 한 면 여기 딱. 근데 제일 큰 광고 있죠? 그 광고를 할 때 에이드라고 꼭 써야 돼요. 애드버타이징 그 광고라고 안 써요, 대부분. 그게 1년에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거기 쓰면 잘 팔리는데 광고라고 쓰면 사람들이 이거 광고구나. 다 광고예요. 편집자가 일부의 책만 골라놓고 대부분은 그 좋은 책이라고 돈을 주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우리는 광고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을. 그래서 전 옛날에는 책을 내게 되면 출판사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편집자가 2명, 그 다음에 대표 1명, 영업자 1명, 기획자 1명 그랬어요. 지금 반대로 됐어요. 편집자 1명밖에 없어요. 광고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하고 잘 알리는 것만 하면 내용은 볼품 없어도 책이 팔리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터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돈이에요. 3일에 30만 원인가? 그리고 매대에 있는 거 다 돈, 그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책값이 광고비, 그 다음에 인터넷 책방의 횡포에 의한 공급률을 높여되기 때문에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출판사는 할인된 책값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기게 되겠지요. 그런 현상이 2014년도에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에 벌써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동네의 생태계, 예를 들면 출판계, 서점계, 또 최종 소비자인 독자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할인을 염두에 두고 원가를 높게 좀 책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왔죠. 출판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더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네요. 소비자들이 완저점가제가 없어지면 책값이 싸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데요. 정말 소비자들의 독서 선택권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프랑스 작가가 누구겠어요? 개미 쓰신 분?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뭐 앙드레 보통이잖아요. 알랭드 보통 죄송합니다. 그 책이 나오면은 보통 5만 부 이렇게 막 이상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조카가 사실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이번에 졸업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팔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하나래. 프랑스에서는 여러 작가들, 여러 출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형 출판사에서 그런 거를 사재기리해서 왕창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분도서가자마자 없을 전에는 잘 팔리는 작가, 잘 팔리는 책만 그렇게 파는 거예요. 잘 팔리는 책만 이렇게 낸다 그러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예.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지 예.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를 오픈한 때는 이제 도서정가제 지금 개정정가제 시행 전이어서 할인 엄청 많이 했었죠. 반값 할인, 1+1 할인도 있었어요. 하나 신간 사면 구간 껴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출판사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좀 오랜 시간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내면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되고 이제 팔려야지 또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너무 이제 과다한 할인 책들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그렇게 할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제작비를라도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값에 제 뜻대로 뭐 초판만이라도 팔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도서정가제가 생기고 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막 조금씩 이제 책방들이 약간 기지개를 켜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괴산에서 이제 시골 책방을 되게 유명한 또 책방이 있잖아요. 그 분의 책을 내면서 저희도 책방을 그 시기에 시작을 하고 전국에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켠 책방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이제 그 어떤 책방 문화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긴 했었는데 그 15%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책방들이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콘서트, 북 콘서트도 하고 무슨 뭐 클래스도 열고 그러니까 책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런 것에 대해 지불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책을 마음대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 서점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지금 업계랑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게 뭐 기한은 11월 20일까지인데 그 전까지 어쨌든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도서정가제를 이제 어차피 법을 3년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예. 지금 협의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재검토 논의 때문에 지금 좀 더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11월부터 그 지난 7월까지 16번이나 정부 기관과 논의했다고, 네. 그다음에 출판 단체, 서점 이렇게 유관 단체들이 다 독자까지 포함해서 그 협의를 했어요. 협의해서 3가지 합의안을 지난 7월 달에 본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에 납품할 때 5% 적립하는 거를 하지 말자. 10%만 현금 할인을 하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그 18개월 이상 된 책, 구간이 되어버린 책. 그러니까 18개월 된 구간된 책은 재정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값이 안 팔리니까 10,000원짜리를 뭐 5,000원에 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버리게 되면 아깝고 그 파지 책 한 권 파주라면은 10원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개월 수를 줄이자 12개월. 1년이 지난 거는 재정가를 출판사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보는 책들 재고 많은 거는 책값을 내려서 소비자에게 팔아도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뭐 굿즈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이런 것들 굿즈. 예, 그 이제 끼어 파는 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다 했어요. 그것도 다 상품이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 담당자가 네. 좀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 더 많이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동네 책방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그건 계약인 거죠. 안 되는 거고요. 문 닫으라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지금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합의안이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논의했던 결과 합의에 이른 내용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민간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추가로 의견 수렴한 내용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경로로 표출되는 국민 의견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업계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책값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기왕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자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플랫폼사가 망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건데 근데 이게 종이책과 똑같이 이렇게 도정제를 적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럼 전자출판물의 특성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었었고요. 폐지는 저희가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 도서 정가제도 저희가 고려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서 정가제 유지를 전제로 일부 이제 좀 불편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20대 친구들 예. 중에서도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에는 예. 책을 무조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대요. 예. 대형 거기서. 왜냐하면 맞아요.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요즘은 그냥 서점에 가서도 많이 산다 이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도서정가제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도 그쵸.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예. 얘기는 좀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동네에 견물생심이라고 동네에 책방이 있으니까 책방에 들려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외대 학생이 민인대교 간 거예요. 6개월 공부하러 갔는데 대학 앞에 갔더니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로 쳐서 구매하려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인터넷으로. 그때 딱 뭐가 떴대요. 이 책은 동네 책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기서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이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동네 책방을 지키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지방에서 살 때도 택배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책방을 내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10억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10년 거치 10년 상환 무이자예요. 프랑스의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아마존에서 검색하고 동네 책방에 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 모든 책을 막 아마존에서 팔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규제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가로 해야 되고 오히려 그 인터넷 워낙 힘이 세니까 플랫폼이 세니까 실물 매장은 5% 싸게 줘서 여기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1981년에 그 자크 랑 장관이나 문화성 장관인데 우리나라는 굳이 따지면 대통령 밑이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뭐 이러잖아요. 문화체부 장관은 저 아래쪽이에요. 프랑스는 총리 다음에 문화성 장관이 두 번째예요. 그분이 랑법을 만들었어요. Dimension internationale. Comme vous vous souvenez, vous évoquiez la fête de la musique. L'an dernier, le 21 juin, ce fut une fête européenne. Et c'es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depuis l'acropole d'Athènes, a donné le soir du 21 juin. 동네 책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해야 된다.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급률도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와는 예. 전혀 다른 상황. 책에 대해서는 네. 좀 우리는 후진의 후진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 문체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도서 정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비웃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까이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도서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책을 안 보고 책값이 오르고 출판사가 망하자 다시 또 완전 도서정가제 하려고 지금 입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또 대학 앞에 서점을 보호하려고 군내 서점을 안 두는 곳도 있대요. 책은 지식 산업의 근간이니 또 공공문화재니라는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내는 출판사는 의무적으로 납본을 해서 후대를 위한 부분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책은. 소비자들도 같이 인지를 하면서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혜택을 누리면서 더 싸게 하게 되면 사실 저자들이 그러면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안 생겨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줄 때마다 인세를 사실 줘야 되죠. 저자의 창작물.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저자들도 알아. 이게 문화적인 공공재가 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무료로 푸는 것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유럽에 갔더니 책들이 다 이런 페이퍼백, 문고판, 부드러운 종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책을 두껍게 장정으로 하고 좋은 종이로 해 도서관에 그걸 들어가요. 그러면 10,000원이라 그러면 독자들은 10,000원에 사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은 50,000원에 주는 거예요. 학생들 뭐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거 이제 빌려서 보잖아요. 와, 진짜 그게 빌릴 수 있는 수준인지 껍데기가 다 찢어져서 그런 책들은 책을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책 분실률 30% 본대요. 책도 도둑도 아니다. 그래서 10권 주문했으면 3권 잃어버린다 해서 그만큼 예비비를 줘서 책을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양장본으로 출판사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많이 보는 책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가 좀 다양하게 좀 하면 그렇죠. 좋을 것 그래서 같다. 출판사의 책을 출판사도 살고 작가도 사는 거예요. 작가 10% 맞으니까 50,000원이면 5,000원이잖아요. 더 많이 수익 10%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정독적으로 납품을 해봤는데요. 1,000권쯤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한 7, 80권이 이런 책인 거예요. 5천만 원으로 50억 벌기. 그런 책이 왜 이렇게 많은데 물어봤어요. 이런 저번에도 들어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독자들이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참 웃기대요. 전에는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수기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손으로 쓰게 했는데 쓰고 나서 책이 들어오면 이제 빠르면 한 3달 만에 들어오거든요. 뭐 라벨 작업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한대요. 책 들어왔다고 문자를 남기거나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는 책이 반이 넘는데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알바 써가지고 가서 이거 입력하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사서들이 책을 제대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방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또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또 지원과 또 책방을 살리기 위한 규제도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에서 매주 주제를 다룰 때마다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요. 원래 이제 학교 앞에 서점이나 이런 책방이 있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서점들이 어떻게 거기를 실제로 바꾸고 사람을 소통하고 공동체도 만들고 막 연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건 책방 하나가 들어오면서 학교 앞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 마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책 한 권, 생명을 가진 책 한 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스에 담아보면 참 더 따뜻하면서도 또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엔 따뜻하고 싶어요. 여름엔 시원하겠네요. 네, 그렇네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오늘 편집회의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대표님 유쾌하고 또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동수골, 내가 태어난 곳이다.
새소리와 바다 내음에 잠이 깨는 곳. 오래된 건물과 낡은 골목이 공존하는 시골도 도시도 아닌 그 어디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로운 마을. 나는 이 동네에서 28년째 살고 있다. 봉수골의 원래 지명은 미륵도. 섬이었던 작은 동네에 다리가 놓였고 사람들은 산 정상의 봉수대로 가는 길이란 뜻에서 봉수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익숙한 풍경 사이로 낯선 공간들이 생겨났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책방. 책방이 문을 연 건 2014년. 서울내기 부부가 몇 해간 방치돼 있던 미술관 옆 작은 폐가를 손수 고쳐 단장했다. 10평 남짓의 공간. 많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여기까지 책을 사러 올까? 책방을 따라온 이웃들도 늘어났다. 이 작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동네를 결정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책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책방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발길 닿는 곳마다 숨겨진 봉수골과 숨바꼭질하는 사람들. 동네 사진사가 담은 올망졸망 상점들. 책방에서 만든 마을 지도는 여행자들의 안내서가 됐다. 이 동네 일단 약간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또 하세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명한 작가분들이라든가 초빙을 하셔서 북토크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하셨고. 잔잔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자스라고 한번 일일 클래스도 한번 해봤어요. 여행객들이 딱 오면요, 이 동네를 너무 부러워하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책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기분. 봉수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어쩐지 요즘 책방 부부의 표정은 좋지 않다.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계층뿐만 아니고 문화를 창출하는 분들도 모일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공간이 이제 사라진다 아니면 아예 없다, 도서 정가제는 작은 책방들, 마을 책방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폐지가 된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런 작은 마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책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 삶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하고 마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지금도 잘 와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책방으로 누렸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우리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봉수골을 찾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계속 이렇게 짓누르니까
기사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되어 왔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역주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부딪히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노동 실태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두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 MBC 경남 이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비접촉 소비 성향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이제 플랫폼 노동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언급해줬는데 교수님, 노동자 앞에 플랫폼 붙어 있으니까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 대리운전기사, 퀵기사, 배달, 운전기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감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플랫폼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이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4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그 이전에는 공유경제라는 단어, 그 이전에는 특수고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그 용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이나 대리나 퀵 같은 노동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노동이고 다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들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한적이고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2019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 플랫폼 노동자 실태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47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노동 환경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죠. 배달기사랑 대리기사분들인데요. 제가 직접 이 두 분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그런 오명을 쓴 이 배달기사분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배달기사 한혜옥 씨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의 점심 배달 주문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첫 배달을 무사히 마친 한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가까운 샌드위치 가게로 자리를 옮깁니다. 바삐 인근 상가 사무실로 향한 한 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 계단으로 올라가기 일쑤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학의 조교 사무실. 급히 뛰어다니느라 손님에게 줘야 할 거스름돈을 챙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가 7,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전이나 아니면 이체라도. 잠시 반짝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번엔 46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배달을 완료하고 다음 배달을 이어가야 하는데 목적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만 5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표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단 상점에서 전화가 오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는 등의 사실상 재촉을 의미하는 거겠죠.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찔한 질주를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계속 이렇게 짓누르니까 상황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는 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날 오전 7시에 출근한 한 씨는 출근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메뉴는 삼각김밥 2개가 전부. 배달기사에게 시간은 곧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식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먹고 조금 여유 있을 적에는 가까운 식당 가서 좀 저렴한 메뉴로 이렇게 때우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바쁠 때는 이것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건당 3,000원 안팎의 배달비를 받는 한 씨는 이날 하루 13시간 동안 모두 45건의 배달을 수행해 15만 1,450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유류값에다 건당 10%의 수수료를 빼고 나면 한 씨의 손에 들어가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확실히 손님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는 게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기사님의 숫자는 4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크게 연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올해 최저시급은 8,560원. 만약 한 씨가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11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며 뛰어다녔던 한 씨.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시간 그리고 표준 시간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고요. 잠재적인 안전 위협까지 곁들여졌을 때 이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사도 뜨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배달기사분들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을 받을 정도면 노동시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억 원을 받는 이 배달기사가 있는지 제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보니까 주말 기준이었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천 할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또 특정 업체에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더 많은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하루 이제 수입으로 따지면 연봉 1억 원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하루 기준했을 때. 그렇죠. 네. 말씀대로 교수님도 이 실제 1억 연봉에 관련된 기사나 내용 충분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배달 수수료 58만 원. 총 64건을 배달을 해서 58만 원을 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건당 9천 원 이상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단순 계산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 그걸 1년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억 5천 정도를 버실 수가 있어서 1억 연봉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의 높은 배달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1년간 벌 수 있는 총소득이다라고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배달 시간 제한 문제도 또 이렇게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유명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20분 배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빠른 배달을 지금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20분 배달이라는 게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그 음식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소비자에게, 손님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시간까지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좀 20분 배달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교통사고도 많이 좀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그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2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이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숫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전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3.7%나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배달기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대리기사의 노동 현장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창원의 한 번화가. 올해로 8년차 대리운전 기사인 김용석 씨는 호출을 받기 위해 저녁이면 하염없이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에다 회식 모임이 줄면서 손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평상시에도 보면 30분 넘게 기다린 경우들 많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손님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찰나 노심초사 기다리던 호출이 떴습니다. 찍혔다. 이거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지는 여기서 한 4, 5분 정도 거리인데 네. 손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를 걸어 손님이 있는 곳을 확인한 김 씨는 급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400m 거리를 뛰어가 만난 첫 손님. 창원 상남동에서 도계동까지 동승한 일행이 중간에 먼저 내리고 최종 목적지에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짧게 감사 인사를 나눈 김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번화가로 향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운 좋게 20여 분 만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여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대중교통 있는 시간에는 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게 끝나면 뭐 도보로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이날 김 씨의 퇴근 시간은 다음 날 새벽 3시. 7건의 호출을 받아 13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00원에서 4,000원 가량의 호출당 수수료를 빼면 10만 원 남짓. 여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2,500원을 비롯해 합차비와 보험료까지 떼고 나면 밤을 꼬박 새고도 실제 수입은 1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대리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다 간혹 취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객이 취객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들면 좀 모멸감도 좀 느껴보려죠. 사정이 이런데도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리운전법은 지난 2003년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불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살펴봤던 배달기사의 예시는 코로나19 이후로 일감은 늘었습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외식이나 회식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야간 근무도 많았고요. 하지만 배달과 대리, 이 기사 동일하게 모두 일했던 만큼 실제 수입은 환경 대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대리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높은 수수료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주 지역의 대리운전 요금이 15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의 그 노동 조건이라는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같이 올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리기사분들의 그런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수수료율이 높나 한번 살펴봤더니 진주 지역 대리운전 업체 수수료가 3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게 서울만 하더라도 수수료를 20%로 좀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제가 창원이라든지 김해 이쪽 사례를 보더라도 30%가 넘는 데는 없었거든요. 예. 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리운전 관련법 이 발의가 2003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20대 국회까지 총 10차례가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고 있고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 교수님 어떤 이유로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주된 원인은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보통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노동자들 간의 충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단지 그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법의 내용에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문제 또 대리운전 노동자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발의되었던 대리운전법에서는 대리운전 업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등록 제도를 취해서 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준수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대리운전 업체에게 적지 않은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사실상 자유롭게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대리운전 업체 희망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의 벽이 있었고 그걸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리운전법 불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이 노동자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30년 전에도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라이더들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 정책은커녕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좀 안 좋은 걸로 노동자들을 자꾸 가르는 것 같아요.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실은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부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확실한 거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노동법이 존재하는데 그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노동법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이 취재를 좀 준비를 하면서 주제로 좀 타이틀을 뽑아봤던 거는 플랫폼 노동자의 눈물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두 분을 취재하면서 이분들의 눈물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흘리는 땀이 이 플랫폼 노동자의 눈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좀 정책 관계자들이 좀 이분들의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눈물을 좀 정책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이 스스로 노동자인데요. 이 노동자임에도 배제된 노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픔을 저희가 선뜻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를 제가 짚어보고 있었는데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이 경남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는 이뤄진 게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함께 영상 보시고 그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서야 경상남도는 뒤늦게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마저도 노동계에서 실태 조사 없는 대책 마련은 의미가 없다며 2년 넘도록 문제 제기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경남과는 달리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원 사업 자문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으로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디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에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이제 보험료 지급 일부 보조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가지 않을까. 연구진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올해 말까지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방향 수립을 완료한 다음에서야 근로안전 확보 방안과 보험료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경남에서 조금씩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던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뭔가 좀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스스로 배제된 노동자라고 일컫는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올해 말에 정말 길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제시할 때 너무 늦었지만 더욱더 철저히 꼼꼼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해해 볼 수 있는 핵심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배달 노동자들 가운데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산재 발생률이 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산재 가입률이 이렇게 낮을까? 하는 주요한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두 번째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문제가 전속성 요건의 문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현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배달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한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에서 보험료 부담을 꺼려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의 문제와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 개선해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사회협약이 지난 9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을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제도적인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내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고 뭔가 정책적으로 나가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분들의 월급, 임금 이걸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나 경상남도 같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어찌 보면 의식이 변해야 되고 책임도 일정 필요하다라는 말씀 될 텐데 이 수수료가 문제였잖아요. 아까도 진주가 제일 높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 수수료를 최소화한 공공 배달 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배달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손쉽게 이렇게 대책 마련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이제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 공공 배달 앱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남의 상황은 어떤가 제가 살펴봤더니 창원시 그리고 양산, 진주 뭐 등에서 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사실 상반기에 보도 자료까지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공 배달 앱을 쓰고 있으신 경남 도민들은 없으실 거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냐 봤더니 이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공공 배달 앱을 운영을 하려면 지금 있는 민간 배달 어플처럼 뭔가 계속 이런 프로모션 혜택을 줘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더 찾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배달 앱 개발 부분이 보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배달 앱 부분과 함께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원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경남에선 처음으로 이 이동 노동자 쉼터가 창원 상남동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동 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지 그 이동 노동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동 노동자들이 쉼터에 모여서 서로 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쉼터를 이용해서 이동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회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서울 지역의 몇몇 이동 쉼터에서는 서울시가 이동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복지 혜택들을 알리고 또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 개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 봤을 때도 분명 늦은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중요하게 챙겨야 할 대목인데요. 앞으로 경남도의 정책이 끝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저희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플랫폼 노동자 역시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